자, 이렇게 지금 소득 공제에 대해서요, 신용카드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이 항목이 여러분들 자격시험과 실무에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될 항목들이고요. 여기 항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직접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외에 여기 133페이지 보면은 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나와 있기는 해요.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집과 관련, 주택과 관련돼서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직원들이 있을까 없을까? 집을 갖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원금 이자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4대 보험료 이외에 여기 즉 아까 연금보험공제만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 4대 보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서 4대 보험료 납부했던 것들 여기 다 공제해 줍니다. 1년 동안 납부했던 것들. 그 이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들이 여기 중간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택과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주택과 관련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주택과 관련돼서 전세자금, 전세자금을 갖다가 빌리게 되면은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원리금을 다 원금과 그다음에 이자 두 개를 다 1년 동안 납부했던 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여기 소득공제로 공제해 주겠대요. 그런데 이 주택과 관련돼서 전세자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긴 했는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금액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장기 주택, 그 다음에 저당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은 주택을 사는데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산 다음에 그 주택을 금융기관에다가 저당 담보로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일정한 금액, 보통 요즘은 얘도 원리금 상환은 다 공통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15년, 20년, 30년 갚게 되는데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인 경우에는 이 원금은 안 해주고요. 원금은 말고 이자만 1년 동안 불입한 거에 대해서 여기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한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주택과 관련돼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이자만, 전세자금에 대한 건 원금과 이자 두 개 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거기 있는 항목 지난번에 입력해 보셨던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이 TAT 2급에서 근로소득에 관련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이긴 하지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개인사업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이 파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맨 마지막에 구분하셔야 될 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좀 헷갈렸었던 항목이긴 한데요. 뭐가 헷갈렸었냐면 요거예요.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은 지난번에 얼마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근로소득 공제해주는 그 한도액, 얘는 2천만원이라고 있었죠? 기억하시네요? 얘는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라고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교재에서 어디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3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소득공제 종합 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지금 여기 소득공제 전체적인 이 공제 한도 금액을 얘기해요. 근로소득공제에서 2천만원 이하고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과 관련돼서 전체 소득공제 한도액은 얘는 2,500만원이에요. 처음에 볼 땐 이게 바뀌었나? 잠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2,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거기에는 근로소득공제도 있고 인적소득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공제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많은데 그 합계금액 맥시멈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2,5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는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2천만원까지. 틀리지 않도록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공제에 근로소득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포함되죠.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 원인데. 그쵸? 왜냐면 의도가 그거잖아. 그 소득자의 소득에서 맥시멈 2,500만원.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근로소득공제가 2천만원이 한도가 된다는 얘기면 근로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세금이 안 나온다면 뒤에 건 다 꽉 내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모든 소득공제가 끝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여기 수식에서 보면은 총 수익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이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다 제거하고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과세표준. 연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과세표준에다가는 곱하기 세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율을 갖다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로 설명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 적용된다 그랬어요? 45%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단계가 이제 몇 단계로 늘어나요? 8단계. 그래서 교재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5% 벌써 반영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년 5월달에 또는 내년 2월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여기 지금 45%까지가 적용된단 말이죠. 그 연봉이 얼마가 넘어가면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45%에 거의 50%죠. 여기 4.5% 또 더해야 되니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이 과세표준은 여기 화면은 페이지에요. 여기 나타나요. 여기에 과세표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과세표준 바로 밑에 세액 있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산출세액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또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지난번에 우리 일용직 계산할 때 일용직은 세액공제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일용직 얼마? 아니 저 일용직일 경우에 일당 20만원 받았을 때 소득공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용어 써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물어봤어요? 세액공제 물어봤잖아. 이 용어 구분하는 게 처음 배울 때는 많이 헷갈려요. 다시, 그래서 일용직 갖고 그거 계산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 용어들 기억해야 돼. 다시,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자, 일당으로 2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15만원 공제해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여기 우리 직원 근로자들 월급 받는 걸로 따지면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건너 듣다가 이거 구분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중요한 표예요. 거기 서식에 어떤 순서로 어떤 게 있는지. 지금 15만원 일용 근로자한테 공제해줬던 거 있죠? 15만원. 바로 여기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게 15만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기 20만원
일당을 받았는데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해줬어요. 그러면 금액 얼마 남았어요? 5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기억하네. 그래요.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여기 쓰는 과세표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지워졌네. 여기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 계산된 금액, 일용직으로 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이에요. 자, 그러면 일용직은 세율 몇 퍼센트 적용한다 그랬죠? 최저. 최저 세율 6%를 적용해요. 그러면 선출세액이 나오겠죠. 선출세액 얼마가 나와요? 3,000원 나오죠. 이게 선출세액이에요. 근데 이 선출세액에서 제가 세액공제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여기다가 세액공제라고 쓸게요.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그래. 바로 이 55%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럼 반대로 내야 되는 세금은 45%만 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그 집중해서 잘 들으면 연결관계가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 이게 좀 용어도 낯설고 집중하기가 힘들다면 제가 왜 일용직 얘기를 갖다 지난번에 해드렸는지 그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연말정산하게 되면 그 용어들 낯설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 되겠다고, 안 된다고, 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해준 것처럼 우리 연말정산자들도요,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거기 첫 번째 몇 퍼센트 나와 있어요? 6%. 어디? 네? 135페이지에 아니요 여기 4번이요. 세액공제. 지금 그거 계산하는 거야. 거기 선출세액 그 3번은요.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제도 이렇게 있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거 그 정도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사용하게 되면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주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이론 시험 문제에서 이제는 최고 세율이 42%에서 몇 퍼센트로 됐다? 45%로 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거기 세액공제에서는 선출세액이 135만원 이하면 거기 몇 퍼센트 적용시켜준대요? 세액공제 55%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 다음에 13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30% 적용해준다고 나와있죠. 그 55% 얘기하는 거예요. 55%가 바로 우리 일용직한테 세액공제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근로 소득자들한테 세액공제 해주는 거하고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하게 되면 이런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일용직 소득인 거에 반해서, 일용직은 연말정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세액공제 해고 난 다음에 세액공제 해줄 항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더 해준단 말이죠. 왜? 소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액공제 첫 번째 게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바로 자녀세액공제 나와 있죠. 135페이지 맨 밑에. 네. 지금 제가 요거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식의 순서대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로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해에 태어난 아이 순서대로 또 공제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 자녀수는 한 명, 첫째는 얼마? 15만원, 둘째는 15만원, 세 번째는 30만원, 그렇게 기억했죠. 자녀 수에 대해서. 근데 그 자녀 수에는 만 7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돼요. 얘기했잖아. 네. 우리 병섭씨가 질문도 해서 7세, 만 7세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죠, 지금 매달. 그러니까 그건 세액공제 안 해줘요. 근데 만 7세가 넘어간 취약아동들, 그 다음에 만 몇 세는 미만이어야 돼요? 20. 그렇지. 그 자녀들만 자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근데 만약에 어, 첫째, 둘째가 성인이고 어, 셋째만 애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애기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 그 내 여친도 애기인데. 그 20살 미만인데 그러면 15, 15, 30에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다시 막내가 첫째, 둘째, 셋째가 15, 15, 30이잖아요. 근데 성인이라며. 첫째, 둘째만 성인이고 막내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원래 우리 회계 세모는요 숫자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말로 하면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니까 미주 씨가 얘기했던 걸 요 밑에다 써놓을게요. 여기다 해볼까? 자, 첫째 나이가 성인이라고 했던 것은 솔직히 아니란 얘기죠. 만 20세 넘는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 25세라고 하고요. 둘째는 얘도 성인이라 그랬죠. 수아나 만 21라고 얘기하고요. 셋째는 18, 또 해버리고 18이야. 18살. 자, 이 경우에는 자녀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이 대상이 벗어났죠. 자녀 수로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막내만 다 그럼 해서 15,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 수에 카운팅되는 자녀 수는 지금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자녀 수 하나니까 금액 얼마로 계산한다? 15. 자녀 수로는 15만 원 계산을 하고 이걸 땡이에요. 왜? 아까 그 출생 한 연말정산 하는 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아이는 없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것도 봐요. 지난번에 하면서 이해했던 것보다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갖다가 많이 좀 미루거나 안 하거나 등등 하기는 하지만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나쁘다고 해야 될까? 일단 결혼은 했어. 지금 2021년인데 2020년도 1월에 결혼해 갖고서는 2020년도 11월 달에 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올해 했겠죠. 그때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였을까?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2020년도에 쌍둥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선 자녀 수로 먼저 세액공제 준다고 했었죠. 자녀 수로 먼저 하게 되면 첫째, 둘째가 분명히 서열이 있겠지? 그럼 첫째는 얼마? 15만 원. 둘째는? 둘째도 15만 원이에요. 한 명당. 둘째도 15만 원. 왜? 그러면 세 쌍둥이를 할까? 그게 더 확실하잖아. 네. 세 쌍둥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자녀 수는 몇 명이 돼요? 3명. 3명이 되겠죠. 첫째 15만 원, 둘째도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이에요. 많이 나면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 수로만 지금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네들은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30만 원 해준다고 했었죠. 둘째는 50만 원 해준다고 했었어요. 셋째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70만 원 해준다고 했었죠. 근데 얘네들 첫째, 둘째, 셋째 다 있잖아. 그럼 다 받는 거야 이거. 그러면 왜 마지막 거는 한 번만 넣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한 해나? 그 다음엔 나도 몰라. 한 해만. 그 다음에는 자녀 수로 계속 공제를 받겠죠. 자녀 수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저 밑에 게 궁금했었어요. 아, 요게. 네, 근데 딱 한 해만 받는 거군요. 그리고 요 공제 받는 것도 몇 살까지는 요거는 못 받아요. 7살까지. 만 7세까지는 못 받아요. 대신에 매달 주민센터에서 한 아이당 돈 나오잖아.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역시 지난번에 네 쌍둥이까지 했었는데
근데 넷째는 셋째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아이가 많아도 다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30, 50, 70, 70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연봉 한 5천 원 정도 받잖아요. 연봉 5천이라고 계산했을 때 회사에서 받는 돈이 세금 나오는 게 보통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그럼 앞에서 근로소득 공제 받고 뭐하고 뭐 보면 이거 오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해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에서 납부했던 세금 있죠. 자기가 낸 거 다 환급받고 그 해는 끝이에요. 세금 낼 게 없어. 근데 그 아이 키우려면 돈 오지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결혼해서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낳았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혜택 받고 좋은 거죠. 그죠? 아니 제 친구는 아들만 둘인데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집은 여기 여자애만 둘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집에 올 때마다. 그래갖고 딸아이를 갖다 하나 입양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이쁜 짓을 안 하고 골라서 하더라고. 하여튼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젊은 세대 우리 OECD 국가에서 출산율 꼴찌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라도 드물어. 하여튼 또 초고령화 1위예요. 하여튼 그래서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저희 딸들한테는 시집 가라 마라 얘기는 안 하는데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냥 얘기해줬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근데 어린 분들 보면 뭐 결혼 못 시켜서 안 다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해지나? 그 장담 못 하잖아. 그걸 본인이 결정하게끔 만들어 주긴 해야 되는 것 같아. 다솜 씨가 해준다며 수강서. 그거 언니만 했죠. 저기 아직 결론 안 났잖아. 어떤 거?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 남녀관계야. 아 그렇죠. 그건 공감하잖아. 그죠? 나도 뺏어왔는데 빼고 왔어요. 남자친구 있길래 내가 데려간다 그러고 앞으로 손 넘보지 말라고 했지 뭐. 하여튼 여기 그 출산과 관련돼서 자녀 세 공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136페이지에 기본세액공제라든지 자녀 수에 대한 거 설명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세액공제에 대한 것도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읽어보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액공제에서 여기 자녀 세액공제 바로 두 번째 게 여기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이 연금은 소득공제에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여기 공적연금이 아니라 얘는 사적연금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험료서부터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런 것들도 다 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얘네들은 지난번에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었었죠. 문제에 입력하게 되면 다 이쪽에서 입력하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 내서 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잘 읽어보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 교재 어디에서 봤었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자, 일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부터 설명합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얘도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연금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작년까지는 7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 칸에 맨 밑에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은 900만원이다 라고 나와있죠. 900만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에 관심이 있고 노후 준비를 갖다가 젊을 때 돈 벌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짜라는 거야. 현재 차원에서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이 연간 얼마라 그랬죠? 90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 900만 원을 갖다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지금 거기 어디 뭐라고 나와 있었더라?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400만 원이 한도예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한도가 400만 원 한도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을 내가 퇴직 연금에다가 개인퇴직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ISA라고 되어 있자면 하여튼 계좌가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그 각 증권회사에 가서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금융기관이나 그럼 거기서 ISA 계좌 가입하겠다 그러면 이거 설명해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같은 거 여러분이 가입하더라도 지금 한도액은 연간 얼마까지만 공제해 준대요?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에 만약에 또 가입했다면 500만 원로 가입했다면 두 개 합쳐서 맥시멈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지금 나나 내 배우자가 목표를 세우기를 우리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젊을 때 우리 연금 저축 가입해 놓고 열심히 잘 모으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 한 부부는 이런 내용을 몰라. 그래서 연금 똑같이 야 우리 부부끼리 평생 즐겁게 나중에 노후에 하기 위해서 깨지 말고 이거 받을 때까지 보통 사적연금은 만 60세 지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여기 연금저축에다가 900만원 맥시멈으로 공제받는다고 몰빵했어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에다가 몰빵을 해서 900만원을 납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속 여기 900만원 한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 퇴직연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정해준 게 퇴직연금 계좌로 여기는 맥시멈 500만원 여기는 500만원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납입을 해놓은 팀이 있고 A팀은 여기다 몰빵, B팀은 여기 두 개에서 나누어서 900만원, C팀은요 퇴직연금에 몰빵.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A팀은 지금 연금저축에 900만원 몰빵했는데 공제 한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400이죠. 그럼 5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못 받아요. 900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B팀은 여기 나누어서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900만원 다 공제 받겠죠. 그죠? C팀은 아예 퇴직연금에만 900만원 다 몰빵했어요. 퇴직연금은 다 해줘요. 900만원 한도까지.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겠느냐 말이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가입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싶은데 이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하여 B씨는 900만 원 다 받는 거잖아요. 응? 그치. 가입하더라도 그래서 재테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특히 월급쟁이라고 부르는 이 월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연말정산에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잘 티가 안 납니다. 연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한 3년차, 4년차, 5년차, 5년차 지나가게 되면 이 금액이 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연말정산할 때 신경을 갖다 쓰고 등등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인연금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참 근데 여기 400만 원은 만 50세 이하인 사람들까지고요. 이것도 나이도 저기 이번에 바뀌었네요. 연금 저축인 경우에 만 50세 이하는 4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그랬는데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대요. 만 50세 연금 저축. 내용은 똑같은 건데 맥시멈은 무조건 900만 원이에요. 근데 만 50세 이하인 사람은 한도액을 400만 원까지 해주고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으로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부터는 여러 번 설명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봤던 거라서 간단하게 이게도 이해를 금방 하실 것 같으네요. 자, 보험료 공제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다. 저축성은 안 된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세액으로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인 뜻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가 맞다.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까지. 그럼 보험료를 갖다가 여기 세율이 두 가지인데 12%, 15%. 100만 내가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생명 보험료 거기 보장서로 200만 원을 냈다 할지라도 한도 금액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2% 세액 계산해야 됐죠. 그럼 12만 원, 12만 원까지가 맥시멈으로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밑에 표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의료비는요, 의료비당 공제는 일단 나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얘는 거기 부양가족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나이도 소득도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 공제해준대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나이 따지지 않겠대요. 얘는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한번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보세요. 지금 직계 비속이라면 아이들이 보통 20세가 넘었어요. 만약에 22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직계 비속이면서 부양가족이기는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죠. 근데 얘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치료비 100만 원 냈어. 공제 될까? 안 될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이 관계 상관없다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의료비 지출한 거 인정해 주겠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근데 그 22살짜리 아이가 소득도 있어. 1년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그렇다면 소득 요건도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버는 아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료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의료비는 되게 중요하죠. 국가에서 그런 거 안 따지겠대요. 아파갖고 돈 쓴 거에 대해서 기본공제 종류 3가지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이도 안 묻겠대요. 그냥 족보관계만 통과하면 다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랬어?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의료비, 본인 의료비,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도 작년까지는 30% 공제해 줬었는데 20%로 맞춰줬네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는 경로대가 몇 살이라 그랬었죠? 65세.
하여튼 잘 기억해. 자, 의료비도 신용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총 급여액의 3%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의료비도 지금 총 급여액에서 3%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중간에 의료비에 공제 가능 의료비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짱 쳐놓으세요.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가능 그다음에 교육비, 요거 설명들은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한 번만 읽으면 대부분 잘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치료 목적인 것들은 공제 다 가능하지만 건강 증진 목적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비는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중에서 그 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보철물들 많이 있죠. 뭐 의족이라든지 그다음에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공제해줘요. 하나씩 보게 되면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그건 다 인정은 하지만 미용, 성형 이거는 제외. 성형 수술도 말이에요. 여기 치료에 누구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는 성형 수술할지라도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요? 아니 사고 나면 성형 수술 할 필요 있을 때 있잖아. 하지만 해야 되잖아. 그런 거는 성형 수술이라도 해준다고요. 의사가 얘는 성형 수술을 해야지 돼요라고 판단하면 아시겠죠? 그건 치료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미용 목적이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보통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 약국가면 조제해 주죠. 그죠? 그런 거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건강 증진 목적 한약 같은 거 보통 많죠. 그다음에 요즘은 건강 보조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건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임차비용 대표적인 게 휠체어 같은 거예요. 다 그거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근데 1인당 얼마까지? 안경, 콘택트렌즈 그것도 치료 목적이어야 되겠죠. 보정 목적. 근데 요즘 거기 가보니까 저희 딸들도 그렇던데 칼라렌즈 같은 거 많이 끼죠. 그건 보정 목적이 아니죠. 치료 목적 참.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산후조리원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작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데 간병인 있죠. 간병인은 안 돼요. 간병인은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난번에 봤던 거 대부분 요즘 실손 의료보험은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그래서 실손 보험료로 받은 거는 뺍니다. 차감해요. 연말정산 계산할 때 나와 있었던 거 본 적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2페이지만 더 하면 끝이네요.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제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진도나간 거 이따 정리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실기할 때 요 내용 읽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격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비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육비 공제 있어요.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그 다음에 본인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비 한도가 없다고 나와 있죠. 공제 대상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볼 때에는 여기 그 특별세 공제에 해당되는 보험료, 그다음에 교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여기 항상 공제 대상을 갖다가 이 표시를 해놓고 좀 자주 읽어보셔야지 돼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공제 대상을 보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제한이 있지만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 안 해준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그 세액공제가 15%이고요. 취약 전 아동 초중고생은 1년간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제 대상 중에서 교육비도 연말정산을 하시면서도요, 실무에서도 요거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요거 다 알고 연말정산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한다면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 어떤 거 공제해 준대요? 얘는 아직 학교 그 제도권에 있는 초중고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보육료 걔는 뭐 당연한 거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말하는 거고요. 학원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학원비는 전액 다 돼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재료비는 제외한대요. 특별활동, 도서비 요거 보기에서 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여기 초중고 학생들과 관련돼서 방과 후 수업료에서 뭐는 제외한다고요? 유치원 학생들은 특별활동과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는 또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재료비가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유치원들마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의 뭐 황제급 그런 유치원들도 있어요. 돈 들어가는 것들이 꽤 큰 유치원들도 있다 보니까 특별활동으로 저기 등등 유럽에 거기 한번 여행하고 온다 그러면 그 돈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을 쭉 훑어보면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재료비만 제외해요. 재료비. 그 다음에 국외 교육비. 아까 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었죠. 또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국외에서 교육받은 거 교육비는 인정해줘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겠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안 됨, 의료비 공제 안 됨, 교육비 공제됨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교복 1인당 50만원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요즘 수학여행이란 말 안 쓰나봐요. 여하튼 여기 30만원까지 여러분이 그 금액만 딱 계산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페이지에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항목 클릭하면 그 밑에 실기에서 다 설명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틀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게 되면 교육비와 관련돼서 근로자 본인,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금도 뭐 가끔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이긴 한데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그 기부금이 있는 경우인데 여긴 기본적으로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얘도 나이 제한은 없어요. 얘 뭐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내 그 직계 비속인 자녀, 내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 교회나 절에 다니시면서 돈 내는 것들이 있죠. 그거 다 공제해 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소득 요건은 제한을 받지만 나이 요건은 제한받지 않아요.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할 때 10만원과 10만원 넘는 금액 따로 구분해서 입력하라는 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납세조합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것도 통과. 월세액공제는 우선 최대한 여러분이 그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한도가 월세액으로 75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750만 원을 나누기 12 해보세요. 한 달 월세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랬더니 62만 5천 원 나오죠. 월세 62만 5천 원까지 맥시멈이에요. 이거는 공제해 주는데 거기에 연봉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50만 원을 갖다가 월세로 냈다면 12%로 12% 적용해 주겠대요. 세액으로 90만 원. 아주 센 거예요, 이거. 금액이 커요. 근데 이런 공지를 왜 해줄까? 요즘 주택값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반영해서 여기 뭐죠? 총 여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급여로 해야 되겠다.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 원. 근데 종합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4,500만 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여러분들은 5,500만 원으로 구분하는 게 나을 거네요. 그 다음에 5,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세액공제 퍼센테이지가 2% 줄어들어요. 소득이 많기 때문에 10%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세공제는 누가 하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세대주한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주택은 없는데 무주택인데 세대주가 본인의 명의로 그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빌린 게 아니라 자녀가 그 오피스텔 빌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인정해 준대요. 근데 그 부모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자이면서 자녀가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얻어주고서 월세 내는 것들 그거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랍니다. 자, 근데 거기 또 하나 마지막 파트에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가지 그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면 사실상 공제받을 게 별로 건덕지가 없어요. 소득공제 받는 거 기본적으로 받는 것 이외에 신용카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월세금이 이건 나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본다면 만약에 그 세액공제가 발생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월세공제 이런 거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이거 다 나는 적용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1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라는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국세청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개인 자료에 대한 거 소득금액하고 연말정산된 거 한번 쭉 보게 되면 지금 소득공제 열심히 배워놨고 특별세액공제 열심히 배워놨는데 내 거를 띵 보니까 다 계산해도 5만원 7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그럼 그거 다 포기하고 뭘로 받으라고요? 표준세액공제로 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TAT 이것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세무 회계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TAT 2급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자격시험을 보는 파트가 바로 세무 1급이에요. TAT 1급. 그래서 여기 있는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얘가 취약하다 그러면 TAT 1급 자격증 따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TAT 1급 전산 세무 1급 문제만 많이 풀고 저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생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아시겠죠? 일단 그러네 지금은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TAT 2급은 꼭 따야겠다.
그렇게 해서 복습들 차근차근히 해주시고 자, 다음 파트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재무에게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